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모듈에 이어 네 번째 모듈의 발표를 맡은 김태범입니다. 앞서 세 개의 세션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프록을 어떻게 대용량의 분산 시스템을 통해 배치성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펍섭과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스트림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적재하며 빅쿼리를 통해서 적재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해보았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적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에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머신러닝이 생소한 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 간략하게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학습, 즉 트레이닝 단계와 예측, 즉 프리딕션 단계입니다. 우선 트레이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진에 보이는 사물을 분류하는 분류기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사진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것이 고양이다. 두 번째 사진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것이 강아지다. 라고 사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것인데요. 이때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풋으로 활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0과 1의 픽셀의 배열로 표현된 사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가운데 무수히 많은 수식, 즉 수학함수로 구성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답지, 즉 라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사진에 대한 라벨은 캣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사진에 대한 라벨은 도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진과 사진에 대한 정답지인 라벨은 픽스되어 있는 값입니다. 반면에 가운데 보이는 수학함수들은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를테면 수식의 변수를 바꾼다거나 차수를 바꾼다거나 더 많은 수식을 조합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을 한다 라는 것은 입력되는 모든 사진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정답을 찾기 위해 가운데 보이는 수식, 즉 모델을 계속해서 바꿔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식을 적용하다 보면 가장 정확한 수식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마치 수학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공식은 모르지만 객관지에 보이는 답을 가지고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공식을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을 완료했으면 두 번째는 프레딕션, 즉 예측을 하는 단계입니다. 프레딕션은 트레이닝과 달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답지, 즉 라벨이 없는 사진 데이터가 인풋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앞에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수식, 즉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모델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값으로 사진을 넣기만 하면 계산식을 통해서 빠르게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희고 검은 얼룩이 있는 어떤 사진을 넣었더니 결과값으로 캣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트레이닝 단계는 데이터와 라벨을 대조해 가면서 복잡한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프레딕션은 이미 만들어진 수식에 인풋 값만 넣고 계산만 하는 과정이라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미 찾아놓은 공식에 x값만 대입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ML 모델 내부에서는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인데요.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측에 보이시는 푸른색 점과 노란색 점들을 구분하는 선을 한번 그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한번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가장 쉬운
이 분포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컨대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그으면 되겠죠. 아마도 이 대각선은 1차 함수들만의 조합으로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피처에는 1차 함수 2개 정도만 이렇게 추가해 두고 학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기울기를 조정해 가면서 가장 2가지의 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선을 찾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분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컨대 1차 함수들만의 조합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색다른 차수의 피처를 한번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2차 함수를 추가하면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피처에 이렇게 2차 함수 2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학습을 했더니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분포를 한번 볼 예정인데요. 네, 추정컨대 이 분포는 2차 함수들과 1차 함수의 조합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다. 혹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에 이어 1차 함수의 곱을 추가하더라도 구분이 되지 않고 사인 함수나 이런 삼각함수만을 단순히 추가한다고 해서 구분이 되진 않겠죠. 네, 이제 트레이닝을 해보니 역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차 함수들을 추가하고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여전히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피처의 추가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레이어를 한번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레이어는 각각의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뉴런은 여러 가지 함수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뉴런을 추가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니 네, 이제 학습이 조금 되면서 분포를 구분하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어가 추가되고 뉴런이 추가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를 추가하고 뉴런을 추가하고 이 각각의 뉴런 사이에 연결되는 웨이트, 즉 가중치를 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델을 설계하고 가중치를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딥뉴럴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니 ML이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러한 모델을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GCP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가볍게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구름이고 어떤 부분이 만년설인지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에어버스와 같이 항공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AI를 통해서는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름인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만년설과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헬스케어에서도 비전 AI는 활발하게 활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망막을 촬영해서 질병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므로써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암이나 엑스레이 사진들을 통해서도 빠르게 질병을 판단하는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비전 AI는 활용이 가능하며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곳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고양이를 판별했던 예시에서 더 나아가 비전 API를 활용하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에 가까운지 여러 가지 분류값을 응답해 주는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의 라벨링조차도 직접 할 필요 없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에서도 객체를 인식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델은 CCTV와 같이
객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전과 랭귀지 모델들을 활용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쿠넷은 중고차 경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사용자가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면, 후면, 측면부의 사진을 모두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내면의 사진을 제대로 촬영했는지 관리자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십, 수백 장의 사진들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경우 사진을 찍었을 때 해당 사진이 정면인지 후면인지 측면인지를 판독해주는 모델을 만들므로써 많은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진들을 이미 거래된 데이터와 조합을 하게 되면 스크래치 정도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해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오카도는 온라인 식료품 유통업체로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메일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메일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메일의 문맥을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통해서 고객의 센티멘트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이미 정교하게 개발되어 있는 구글의 모델을 NLP API를 통해서 쉽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문의를 응대하고 원하는 제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구글의 챗봇 특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쇼핑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기초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GCP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개발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로 개발한 모델을 배포해야 하고요. 넷째로는 이 예측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API로 서빙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각 과정마다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델을 경량화하는 작업 등 다양한 작업들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ML 개발 과정은 GCP의 제품들을 통해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GCP의 머신러닝 제품들은 사용자의 머신러닝 숙련도, 사용 조직, 모델을 커스터마이즈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용자가 머신러닝의 숙련도가 낮거나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 만일 그 데이터가 다소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고 SQL만으로도 간단하게 ML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니즈가 있다면 빅쿼리 ML을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비즈니스에 비전 또는 랭귀지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사전에 학습된 비전과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API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미 학습된 모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전과 랭귀지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AutoML을 통해서 UI에서 모델을 만들고 튜닝하는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ML 엔지니어가 있는 전문 조직일 경우에는 버텍스 AI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주피터랩과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크게 3가지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로는 이미 구글에서 다양한 퍼블릭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을 그대로 예측 서비스에 사용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PI 연동만으로도 쉽게 이미지 인식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하는 AI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ML 파이프라인에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여 그리고 일부 피처 엔지니어링 또는 모델의 파라미터 튜닝 정도의 작업들만 진행을 해서 이미 짜여진 파이프라인 위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AutoML을 활용하면 좀 더 비즈니스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텐서플로우, 클라우드 AI 제품군 및 TPU 등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할 때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리소스 등만 제공을 받고 나머지는 스크래치부터 개발을 하는 세 번째 옵션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옵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구글에서 이미 사전 학습해둔 모델의 API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편리하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전 API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전 API를 통해서 영수증이나 출력된 라벨을 인식하는 곳에 활용이 가능하며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OCR과 같이 이미지상의 텍스트 데이터 인식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성 콘텐츠 인식 또는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를 인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API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야기만 들어도 비즈니스에 적용할 만한 다양한 포인트들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 API에서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API를 활용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제이슨 전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응답 전문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분이 나빠 보인다거나 즐거워 보인다거나 하는 응답 전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비전 API를 통해서 더 재미있는 것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입력했을 때 이 사진에 대한 키워드를 응답값으로 주는 API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구글이 구글 내 다양한 양의 사진과 그리고 이에 대한 키워드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사진의 경우 포드사의 오래된 자동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응답 전문을 보면 자동차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가 등장했던 해리포터 영화까지도 키워드로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가령 유저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피드에 업로드를 했을 때 연관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에 맞는 다른 사진을 추천해 주다던가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비디오 인텔리전스 API를 사용하면 사진이 아닌 영상에서도 키워드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설명을 추출한 뒤에 비슷한 키워드의 검색이 발생했을 때 영화를 추천해 준다거나 하는 비즈니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번 사례는 비전과 랭귀지 API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두 API를 사용한다면 카메라로 표지판을 찍었을 때 이를 바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표지판의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비전 API를 사용해야겠고요. 이후 인식한 글자를 가지고 트랜스레이션 API를 활용해서 번역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랭귀지 API의 또 다른 사례인데요. 우트랙이라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텍스트로 설문조사를 받은 뒤 고객의 의견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내추럴 랭귀지 API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감정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센티멘트를 분석하는 API를 활용하면 문서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점수와 그리고 감정의 정도 값을 제이슨 응답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스피치 API를 활용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과 랭귀지 모델을 기반한 머신러닝 API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좀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름의 날씨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항공 운행 일정을 결정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비전 API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름 유형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고객사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구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 구름 유형에 따라 날씨 데이터를 이미 고객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우선 날씨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름의 유형입니다. 즉, 사진을 통해서 이것이 정란운인지 이것이 권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전 API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API에서 이것이 권운인지 정란운인지를 혹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비전 API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전 API에 이 사진 데이터를 인풋 값으로 넣게 되면 이것이 구름 유형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인지 구름인지 낮인지 등의 키워드를 응답해 줍니다. 즉, 비전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는 비전 API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AutoM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utoML을 사용하면 가지고 있는 구름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UI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모델을 튜닝한다거나 해볼 수 있고 API로 서빙하는 것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모델 개발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AutoML을 통해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데이터의 전처리, 그리고 모델의 유형 선택, 모델의 생성 및 파라미터 조정, 모델의 평가, 그리고 결과값을 업데이트하는 등 모든 과정을 코드의 개발 없이 AutoML에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utoML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AutoML 뒷단에서는 최신 ML 연구된 모델들을 놓고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자동으로 accuracy, 즉 정확도를 평가해 봅니다. 이렇게 약 2만 회의 과정 동안 모델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최적의 모델을 찾게 되면 그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모델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utoML은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성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작은 사이즈로도 웬만한 모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utoML을 비전에 활용한다고 하면 AutoML 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핸드백, 신발, 모자와 같은 사물의 이미지와 라벨을 준비한 뒤 AutoML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분류하는 곳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AutoML 비전과 비전 API를 비교해보면 AutoML은 좀 더 도메인 특화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준비해 놓은 데이터에 좀 더 스페시픽한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미리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ML을 자연어 처리에 활용한다고 하면 AutoML 내추럴 랭귀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문서들 또는 머니와 관련된 문서들, 테크와 관련된 문서들을 각각 학습시킨 뒤에 이것을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AutoML을 번역에 활용한다고 하면 AutoML 트랜슬레이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언어와 그에 맞는 라벨링을 직접 해두시고
그것을 학습시킨 뒤 번역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AutoML을 활용하면 ML에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으며 직접 학습시킨 커스텀 모델을 보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ML 개발 과정을 단순화하여 쉽게 학습시킬 수가 있고 우수한 성능의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QML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빅쿼리 콘솔에서 SQL 문법 몇 줄만으로도 ML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L을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모델 생성, 실험 등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변환을 한다거나 널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어떤 라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 치우쳐진 라벨을 밸런싱을 한다거나 또는 학습과 트레이닝 데이터를 분리를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실제로는 파이썬 코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소스 코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킨 뒤에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플롯을 그린다거나 하는 개발도 필요하겠죠. 빅쿼리 ML에서는 이것이 한 번의 쿼리로 수행이 됩니다. 빅쿼리 ML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쿼리 한 번만으로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으며 심지어 모델의 학습 과정까지도 추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를 한번 보면 이 시간의 감에 따라 모델의 로스가 어떻게 감소를 했는지, 각 시간별로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지,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처럼 이 모델의 결과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ROC 커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ROC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습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글 온라인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빅쿼리 콘솔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구글 온라인 스토어에 내장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 보니 방문자의 비식별 아이디, 방문 시간, 사용한 디바이스, 브라우저 정보 뿐만 아니라 최초 방문인지, 몇 회 방문인지, 페이지에서 얼마나 체류했는지 등의 피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의 컬럼을 ML에서는 피처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라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당 방문자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를 보여주는 컬럼인데요. 이 경우 Added to Cart 컬럼이 바로 라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듈 3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던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좀 그려서 경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일자별로 방문자 수,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방문자 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계열 차트를 통해서 이 방문자 수의 트렌드와 그리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사용자 수의 트렌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 말에는 트렌드가 조금 약간 벌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네요. 이때 어떤 뭔가 할인 행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파이 차트를 보니 약 39%의 방문자가 미국에서 접속을 했었는데요.
장바구니에 담은 방문자의 비중은 미국이 67% 정도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접속한 방문자가 좀 더 장바구니에 물건을 잘 담았다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칼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문한 사람의 체류 시간과 장바구니에 담은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추측컨대 사이트에 오래 머물고 많은 상품들을 살펴본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가정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체류 시간이라는 칼럼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사람의 상품 클릭 횟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사이트에서 많은 상품들을 클릭해 본 사람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확률이 높겠죠. 이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 중요한 피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피처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피처들을 구분하는 것은 향후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모든 피처들을 학습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선 피처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들을 살펴보니 전처리를 해야 되는 피처들이 좀 보입니다. 카테고리 칼럼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를테면 디바이스 카테고리 칼럼을 보면 이것이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ML 엔지니어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0과 1, 즉 숫자 형태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피처들을 선별한 다음 그것들의 값을 체크해보고 카테고리로 변환할 수 있는 값들은 라벨 인코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값이라고 하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또한 트레인에서 트레인을 위한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일부는 학습에 활용을 하고 일부는 이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모델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이 모델이 잘 개발되었는지 평가를 하는 코드를 개발해야겠죠. 또는 더 좋은 모델과 더 좋은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 등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파이썬 코드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요. ML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빅쿼리에서는 빅쿼리 ML을 활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쿼리 몇 줄만으로도 이러한 작업들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세트의 조회는 빅쿼리에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Create 모델 쿼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은 ML Evaluate 쿼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과정은 Predict 쿼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많은 파이썬 코드들이 사실상 이렇게 단 몇 줄 만에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코드에 어떤 타입의 모델을 개발할지 지정을 하고 어떤 컬럼을 라벨로 활용할지만 입력을 해준 뒤 쿼리를 수행하면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모델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형변환하고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처럼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고 단 쿼리 몇 줄로 5분 만에 만들어진 BQML 모델의 성능을 보니 약 94%의 정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방문자가 물건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때 약 94%의 정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학습된 과정을 빅쿼리 콘솔을 통해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쿼리 ML을 통해서 ML이 아닌 딥러닝 모델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모델 타입에 DNL, 즉 Deep Neural Network Classifier를 입력을 하고 적절한 액티베이션 함수와 배치 사이즈, 아까 앞에서 보셨던 레이어 정도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학습한 모델은 BQML의 데이터셋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때는 데이터셋에서 이 모델을 그대로 추출하여 폼절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인풋 값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선언하였고 이 결과적으로 added to cart 값을 예측하는 쿼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BQML은 단 쿼리 몇 줄만으로도 빠르게 모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초기 ML 개발 단계에서 어떤 모델을 선정하여 개발할지 탐색할 때 유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풀어야 될 문제와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달라집니다. 이때 잘 모르겠으면 우선 BQML을 한번 수행해보고 어떤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이를테면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달라지며 포캐스팅과 같은 문제, 그리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문제, 추천, 레코멘데이션 문제에 따라서도 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이 정답지, 즉 라벨이 두 가지의 종류, 이를테면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구매했다, 안 했다 정도로만 구성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 혹은 여러 개의 클래스, 즉 A, B, C로 분류해야 되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하는 모델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선택한 모델을 선택한 뒤에는 이 BQML로 수행한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성능이 좋은 모델의 유형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유형의 모델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이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해야겠죠. 이를테면 앞에서 봤던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델의 파라미터를 수정한다거나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처럼 BQML은 코드 몇 줄로도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거나 또는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사용자를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피처의 엔지니어링도 가능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분류기를 선택한다거나 표준화하는 방법 등 모델의 튜닝까지도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쿼리를 잠깐 살펴보면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 date라는 피처에서 월, 그리고 일,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 시간 이렇게 구분을 추출을 하는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로 합쳐진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쪼개면서 더 유의미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BQML을 이용하면 SQL만으로도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빅쿼리 콘솔에서 바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특히 분류기와 포캐스팅 모델을 만들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튜닝 등의 전문가를 위한 옵션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듈 4의 내용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 빅데이터와 ML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퀵랩을 통해서 30일 동안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이를테면 오늘 학습한 내용은 퀵랩에서 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From Data to Insight, 그리고 Data Engineering on GCP, ML on GCP, Advanced ML on GCP와 같은 키워드를 퀵랩에서 입력을 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습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는 이 GitHub 링크를 통해서도 퍼블릭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ML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습을 좀 진행하고 나시면 어떤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자격증을 통해서 실력도 검증을 받고 업계의 인정도 받고 그리고 커리어 개발도 하면서 이 개인적인 학습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 자격증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오늘 진행했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자격증들은 프로페셔널 데이터 엔지니어 자격증, 그리고 프로페셔널 머신 러닝 엔지니어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도 아마 안내가 나가겠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제공되는 이 과거의 퀵랩이라고 불렸던 스킬 부스트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이 혜택을 이용해서 직접 한 달간 학습을 좀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장시간 교육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정 수료증을 한 일주일 이내에 이메일로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설문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 설문에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다시 뵐 수 있도록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모듈들 수강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